본인이 첫 회사 생활의 출발을 어디에서 하셨느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의 양극화가 이미 50대, 60대에서도 상당히 심해요. 벌어져 있고 맞아요. 처음에 발령난 회사가 강남에 있어서 내가 강남을 알아봤느냐 혹은 강남 언저리를 알아봤느냐에 지방으로 따라서 갔냐. 네, 엄청나게 달라져 있죠. 기존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자기가 있을 만한 시장이 아니라고 보는 친구들이 많았죠.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돼? 라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많았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 617, 710 부동산 대책의 그런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또 2부에서는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하는지 좀 꼼꼼하게 대책까지 마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규제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원인이 뭘까요? 네, 제가 이제 저도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시장 상황을 예전부터 돌아보면 갭 투자라는 용어는 지금 시절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용어 자체가 활발히 사용되진 않았지만 그런 방식의 이제 투자들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었죠.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죠. 예. 전세 끼고 산다. 네네. 그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의 구조가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점차적으로 계속 안 좋은 시절을 전 정권에서 겪으면서 매매 가격은 굉장히 플랫하거나 하락을 경험을 하는데 전세는 올라오고. 네, 집을 사기는 싫고 살고는 싶으니까 전세 가격, 임대료는 계속 오른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임대료를 끼고 사는 방식이 갭투자 방식이 됐고 네. 그런 것들이 원활히 전국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너무나도 높아져 있는 단계에서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가격이 낮은 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쉽게 예를 들면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삼익빛이라는 아주 좋은 재건축 아파트가 있죠. 광안대교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근데 이 아파트가 34평 기준으로 작년만 하더라도 7억대였단 말이죠. 그때 서울의 아주 흔한 34평 아파트는 10억대였고요. 그리고 부산의 제일 비싼 재건축 아파트가 7억대일 때 대전의 크로바라는 아주 비싼 아파트는 10억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상대적인 가격 저평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는 공급 부족과 매물 부족에서 출발을 하지만 갭 투자 방식으로 지금 작금의 현실은 규제와 상관없이 어디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 입지 대비 싼가를 보고 있는 거죠. 작년에 PD수첩에서 나왔던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국 아델리움 3차 아파트만 보더라도 정말 10억을 넘기는 가격 수준에 갔을 때 이 지역이 과연 10억을 넘기는 게 맞는가라는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적법한 근거를 들 수가 없죠. 왜 최고가 아파트는 그 주변이 다 좋으니까요. 학군도 좋고 입지도 좋고. 하지만 과연 이게 부산에 있는 최고가 아파트보다 비싼 게 맞아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답을 내릴 수 있겠죠. 그 답을 내려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갭 매우기라는 게 진행이 되고 여기는 너무 안 올랐어. 서울 대비 안 올라도 너무 안 올랐어. 그런 대표적인 동네가 용인이었고 그 용인 아래 경부를 따라서 경부 라인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시 재평가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수원을 포함한 그 지역들이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또 묶이면은 이거 대비 그럼 저평가되는데 어디야? 또 찾아 나서죠.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흩어지는 분포랑 막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대책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게 모든 게 시장 논리였다는 거죠. 즉 첫 번째 스타트는 공급 논리, 그리고 주택이 지어지는 게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갔는데 두 번째는 매물 공급 논리였던 거죠. 신규 주택 공급량과 상관없이 이미 지어진 것 중에 매물이 얼마나 줄어들어. 근데 이 매물을 줄어든 게 만든 속성이 정부의 규제도 양도세 규제죠. 그렇죠. 즉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매물이 잠기겠죠. 공급도 부족한데 그 공급 자체에서 나오는 매물 자체를 줄이는 규제를 하다 보니 규제와 상관없이 시장의 수요 논리는 깨진 거죠. 수요 논리가 깨진 상황에서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 대비 또 싼 지역을 찾아 나선 거고 그런 것들이 유동성 장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 뭐 저평가된 거라고 또 말씀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 이수보화라고 말해야 되나? 약간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해하고 바람하고 그 나그네한테 네네. 옷을 벗기는 건데 네. 옷을 벗기다 너무 야하니까 그러니까, 외투를 벗기다로 그렇죠. 바꿔주시는 그 바바리 코트를 벗기는 거였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예. 이런 거 좋아한다고 몰아가시는 패널들이 저희 원래 아니 거치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니 가정이 예, 옷을 벗긴다는 네. 건 약간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닌데. 버스톱 오늘 제일 재밌었는데. 버스톱 같잖아요. 나그네 사실 외투를 거기서 다시 집중. 바람을 부는 것보다 사실은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한 게 맞는데 이게 과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맞는 건지 과연 또 이걸 통해서 먹힐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정부는 알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냥 모든 재화가 동일한데 부동산만의 방법이 아니라 재화 가격을 낮추려면은 재화를 많이 찍어내든지 공급? 예, 재화를 많이 늘릴 수 있게 권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 방식인데 사실상 정부는 재화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보다는 예, 이런 거죠. 취득도 못하게 하고 양도도 못하게 했으니까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는 놓았으니까 그동안 상승분을 잘 뺏어가야겠다라는 입장에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질문 주신 방식대로 가격을 만약에 제가 정부의 입장이어서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의 스탠스는 가격을 잡기보다 가격을 더 많이 올리지 않는 규제는 시행을 하면서 어제 그동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동안 올린 거는 조금씩 회수해가는 방식. 그를 회수한 거를 실수요자를 위해서 좀 공급 측면에서 주택도시 보증 기금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더 주택이 없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방식을 쓰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시장 논리에 입각해서 정책을 쓴다고 하면은 저는 가장 심플한 방식이 그냥 투기하는 사람들이 투기하게 냅두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 얘기냐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미친 듯이 사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그렇죠?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미친 듯이 사고 팔고 하면은 그 시장에 참여하는 자들이 굉장히 무주택자들이더라도 그 시장을 안 보지는 않아요. 이 시장이 뭐 대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대전을 왜 사? 맞아요. 이랬지만은 실수요가 나중에는 사는 여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사는 시장으로 됐죠. 바뀌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끼리 경쟁해서 매물을 계속 내놓고 매물이 내놓다 보면은 더 이상 사는 수요는 끊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온단 말이죠. 실수요든 투기든요. 맞아요. 가격적인 상한이 그 지역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의 매물이 자연스럽게 출현할 거고 그 매물을 받쳐주는 수요층도 계속해서 얕아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세랑 매매는 계속 벌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투자금 자체가 이미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다시금 재편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규제로 더 그거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원래는 이 정도 가격에서 끊겼을 법한 지역들을 매물을 출현 못 시키게 하는 규제라든가 그 지역의 대출을 꽉 붙잡는 규제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초기 안전진단 단계부터 잡고 그리고 이미 진행된 곳은 재건축 그 환수제로 초과이익 환수제로 뺏어가고 일부 환수해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간 단계의 친구들은 분양가 규제를 HUG 통해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급이 돼야 할 지역마저도 공급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까와 같이 이제 취득세 논리는 단기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규제로 좀 잡아가면서 나머지는 시장 논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냅두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공급 같은 경우에는 3기, 4기 계속 이렇게 서울 안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면서 더 많이 해야지 가격이 정상화된다. 아니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 때도 우리가 2기 신도시나 이런 곳을 지정을 많이 했지만서도 그게 우리 눈앞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동네가 위례 신도시죠. 그렇죠. 위례죠. 근데 위례 신도시를 처음 지구 지정했을 당시가 2007년 6월이에요. 지구 지정일이 최초에. 근데 그 위례라는 도시에 주택이 처음 공급된 시기가 민간으로 보면 2014년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공급 대책의 발표는 사실 이번 정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정권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거든요. 음. 그러면은 저는 이런 거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택지 지구 지정된 내역들을 보면 우리가 대규모 택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 2014년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에서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안을 발의를 했어요. 폐지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폐지안을 발의한 근거는 뭐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데 공급 늘려서 뭐하냐라는 논리였어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작금의 이번 정권에 와서는 사용할 수 있는 택지가 없는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정권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공급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정권에서 카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 늘 예비를 해야 되는 이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의 옳고 그름 문제보다 전체적인 세대한테 유리한 공급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택지가 지정되고 보상을 해주고 환경단체 반발도 수용하고 하면서 택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해진다 하면은 민간건설사한테 분양을 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즉 임대가 아니라 실제 살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분양을 하고 예, 지금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의 발표는 사실 지금 정권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당장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공급 대책은 늘 모든 대책에 포함되어서 왔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기간을 데이터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공급이 제일 희소했다라고 판단하는 2013년, 14년, 15년과 지금의 16년, 17년, 18년을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교 기준이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죠. 공급이 가장 부족했던 박근혜 정권 초입의 공급과 비교를 하는 것보다 공급이 정말 많았던 노무현 정권 말기나 혹은 그 앞전의 공급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전히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을 하면은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매물까지 씨가 마르고 있으니 실거주장이 되더라도 실거주가 주택을 취득할 때 싸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가 좀 힘든 거죠.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 계시는 정책을 내가시는 분들도 들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빨리 택시 태워서 국회로 보내고 싶어. 제가 말할 때마다 분위기가 너무 숙연해져서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사실은 되게 이 얘기를 알고는 있는데 다들 이제 솔직히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혼자 거침없이 제가 총대를 아니요. 근데 대표님 위치는 사실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네? 네. 금시 초문인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말 다 시켜놓고.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어쨌든 이번 그 규제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들은 아무래도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법인 이렇게 들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까요? 사실은 가장 좋은 대비책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네. 추가로 뭘? 이건 좀 별로였는데 농담이. 자 다시 진행해 볼게요. 제가 진행자가 아닌데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과거에 우리 앞선 진짜 부동산을 잘 갖고 오셨던 분들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작금의 부동산을 정말 고수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모든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 상황은 그런 게 많죠. 근데 그런 거를 늘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제가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보다는 사실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꾸역꾸역 보유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향후에도 대물림도 잘하고 제가 상담한 고객들 면면을 보면 그래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동산을 모으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잘해서 사업 소득이 높았다거나 내가 좋은 회사를 가가지고 그거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샀다거나 부모님을 잘 만났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면은 이런 식의 사업을 더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를 잘 다니셔가지고 그걸로 부동산 사셨던 분은 회사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높아지니까 공시가격 낮은데 위치 좋은 걸로 똘똘한 것만 가져가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양도세가 너무 높아지니까 6월 1일 내년 6월 1일 전까지 조금 잔잔한 거 그리고 똘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거 대신 그거에 대한 기준은 가격 기준으로 여기에 부연 설명 약간만 더 해드리면 3,000% 빠져서 결국에 사람들이 다 똘똘하기 때문에 가격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든 매매 가격이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매매 가격이 11억짜리, 10억짜리, 9억짜리 있고 5억짜리 있으면은 5억 먼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 기준으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사람들이 이미 다 결정해 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내년에 돌려봤을 때 이 5억 때문에 세율 구간이 달라진다거나 더 높아진다고 하면 이것부터 과감하게 빼는 거죠. 대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지금 대책 발표 나서 사람들이 좀 공포에 질려 있는 시기보다 또 이게 내년 6월 1일까지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해봐도 알지만은 조금 시간을 가지면 다시 소강 상태로 돼요. 이성적인 판단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좀 더 낮게 팔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급히 막 던지게 되면 결국에 거기에 휩쓸려서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더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실행적인 측면은 실행적인 측면이고 그건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부동산을 왜 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반포주공 산 사람이 거기에 샀다는 것 자체가 내 최종적인 목적지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거주든 아니면 투자 목적이든 간에. 근데 각 지역별로 그렇게 좋은 지역을 산 것들, 특히 국회의원들 재산 내역을 보면 다 좋은 데죠. 그리고 거의 본인은 판 적이 없고 다 이게 어떤 당위성이 다 있잖아요. 이거를 사모은 거. 근데 다 좋은 곳들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곳들이 본인이 재선 3선 할 때도 안 바뀌어 있죠.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분들이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정치하는 것 자체가 흔들림이 없잖아요. 막 공격을 받고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 배워야 할 지역구를 점이 이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지역구는 청춘 지역구를 팔더라도 강남은 갖고 있더라고요. 강남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강직함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 이미 다 보여주고 계시네. 오늘 명언 많이 딱 나와. 인물이 딱 이렇게 그 강직함을 배워야 된대. 우리 팬여러분들 사자성어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회 강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짤도 그러네. 좀 만들어서 카페 좀 뿌려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지금의 심리 상태를 잘 다듬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실행 전략은 제가 간단하게 뭐 설명드렸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책전으로 너무 흔들릴 필요 없이 6월 1일까지 갑자기 어느 구간에 매물이 속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대책 전으로 속출하지 데이터로 보더라도 이 시기가 지나면 6월 1일 전까지는 러프하게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6월 30일 기준으로 10년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줬죠. 네네. 아 맞아요. 그러면은 올해. 이 대책이 발표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계속해서 매물이 출현하지 않았죠. 10년 갖고 있던 주택을 막 갑자기 매달 막 출현해가지고 던지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요때까지 잘 못 판 사람들이 6월 전후로 해가지고 갑자기 빨리 팔고 싶은 분들이 던진 경우가 있지 장기적으로 계속 많이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 조급하게 그렇네요. 생각하기보다 가액 기준으로 낮은 거를 종부세 돌려봤을 때 나는 이거 보유해서 못 갖고 가겠다 하는 것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네요. 또 그런 매물들이 또 이제 올해 말이랑 내년 이제 6월 전후로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8월에 입법되는 거를 확정을 보고 그때쯤에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텐데 그 매물들과 굳이 경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꼭 정리하고 싶다면 이 지금의 동기관과 7, 8월과 그리고 6월 1일 내년 6월 1일 그 전후에 가장 안정화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화된 시기에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팔면은 팔 수 있죠. 매도자는 네. 왜? 그러니까 뭐 못난이 물건들을 일단 그렇게 정리했나 같은 거. 그렇죠. 매물이 없는 지역일수록 더 잘 정리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같은 경우는 취득이나 보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욱 더 똘똘한 채에 대한 그런 좀 집중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다주택자 대비책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제일 잘 살 수 있는 시기가 왔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럴 들어요. 수 있겠네요. 무주택자인 경우 제가 앞전 질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분들이 7, 8월이나 내년 6월 전후를 피해가는 게 좋지만은 실수요 또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때 사는 게 좋을 수가 그러겠네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거주하고 싶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실거주로 매물이 너무 안 나오고 매물이 거의 2개, 3개 정도일 정도였고 그것도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았는데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가 근데 이게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매물이 한 5개에서 10개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나올 단지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근데 그 전에 매물 2-3개 정도는 진짜 저층 꼭 팔아야 되는 이슈, 인테리어 전혀 안 된 거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매물은 로열동이라고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표시가 되어 있고 좋은 층수고 좋은 등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제 후배들도 보면은 한 채에 진짜 실거주로 사기 위해서 저한테 질문하고 실제 그거를 사기 위해서 매물 검토하려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하루에 보는 팀이 5팀이 되는 거예요. 그 매물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훨씬 여유로워졌죠.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여유로워진 때는 부동산을 또 안 보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기다리죠. 네. 더 떨어질 가보라고 거야. 그랬더니 갔어. 그랬더니 수강생이 이제 몇 번 수강을 하신 분인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번에는 물건이 없어서 저기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서 못 산다고 너무 이제 좀 보합이에요. 지금 요즘 시장이. 그래서 보합이어서 못 사고. 그럼 언제 살 건데? 그랬어 내가. 그렇잖아요. 올라도 못 사고 떨어지고 못 사면. 주식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락장에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승장에서도 갖고 있지 않는다. 소쿨님 이미지랑 되게 안 어울리는데. 아니 우리 처음 뵌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어요. 아까 소쿨님 여잔 줄 알았다고. 신용 같아요. 여잔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호흡이 많이 달라지시네요. 진지했다가 농담하셨다가. 네, 저희 오늘 팟캐스트에서 유머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또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또 전문 투자자로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러러보고 있죠. 그렇다면 일단 또 요즘 같은 경우 보면 거래 그 비중이 높은 비율이 30대가 아주 크게 늘었다고 해서 패닉 바잉이다 이런 말까지 신문 지상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이제 아예 내 집만을 포기하는 30대들이 또 이렇게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또 주변에 이거는 30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네네. 이건 사실 30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은 우리 부장님들 되는 급을 보면 본인이 첫 회사 생활의 출발을 어디에서 하셨느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의 양극화가 이미 그렇죠. 50대, 60대에서도 너무 상당히 심해요. 벌어져 있고 맞아요. 내 집 마련을 했냐 안 했냐에 그렇죠. 따라서도 네, 내 집 마련 했냐 안 했냐에 있어서 5, 60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발령난 회사가 강남에 있어서 내가 강남을 알아봤느냐 혹은 강남 언저리를 알아봤느냐에 지방으로 따라서 갔냐. 네, 엄청나게 달라져 있죠. 맞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30대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본인들이 분석적으로 시장도 잘 판단하는 많이 판단하는 쓰고. 네네 판단하는 분들인데 기존에는 이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자기가 있을 만한 시장이 아니라고 보는 친구들이 많았죠. 30대들이. 내가 지금 벌써부터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막 할 때인가? 물론 예금으로 대기업 다니면은 1억도 모았을 수도 있고 2억도 모았을 수도 있고 또 그 아래에 모았을 수도 있는데 그 자금으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돼? 라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니, 집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총액이 있어야지. 네, 그거를 네. 저희 가끔 이제 저희 직원들 면접 볼 때도 되게 신선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30대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면접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니, 저희 제일 젊은 형 20대도 많아요. 그랬더니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뭐 우리나라 평균 내 집 마련 나이가 4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을 이어가면 30대 친구들이 다 집을 총액 개념으로 생각을 맞아요. 하지 이거를 껴놓고 산다는 생각은 그쵸. 대부분 40대, 50대, 60대 좀 재가 잡힌다고 하죠. 이런 부동산 시장에 익숙해진 분들이 이 세를 끼고 사는 거를 알지 30대부터는 내 진짜 집 마련을 위해서 미리 사둔다는 생각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도 갭 투자라는 용어도 많이 듣고 내 집주인이 나를 갭 투자로 썼다는 소식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쵸. 아, 나도 전세를 살고 있지만 집을 살 수가 있는구나. 그런 방식으로 친구들이 많이 샀단 말이죠. 30대 분들이. 그래서 일정 부분은 30대에서 그런 갭 방식으로 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 규제책에서 전세를 살면서 집을 갭으로 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게 된 거고 그들에 대해서도 너 거주까지 해 라고 이번에 네, 요건을 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거주하기가 되게 힘든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그 친구들이 이번에 30대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못 산 친구들은 사실상 갭 방식을 알던 모르던 간에 그 갭조차의 여유 자금도 없었던 친구들인 거예요. 그렇죠? 전세와 매매 차이만큼.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3년 14년만 검토했어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괜찮은 아파트를 거의 한 5천만 원에서 1억이면은 갭 방식으로 살 수가 있었단 그쵸. 말이죠. 2016 강남이 아니더라도.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강남도 가능했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깨달은 시기 2018년 혹은 17년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자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용대출 플러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 심지어 뭐 보험회사의 뭐 약관대출까지 다 합해도 싸그리 합해도 이 갭을 감당하기에는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수도권 남부권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아예 이제 놓아버리게 되는 거고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은 방송 컨텐츠들도 보면은 힐링 여행이라든가 뭐 집과 상관없이 내가 인생을 사는 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좀 컨텐츠 주류로 또 잡게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송 컨텐츠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또. 다방면에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놀 거 다 못하는 게 놀고 없어. TV 다 봅니다. 그렇다면 또 2030 세대들 앞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 준비해야 될까요? 이분들도 결과적으로 추후에 있는 집을 사야 되니까. 우리 너바나님께서 앞전에 말씀 주신 대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시장은 결국에는 한 글자로 얘기하면은 빚이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부동산을 읽어왔다고 얘기하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빚을 토대로 읽어온 거지. 돈은 빚이죠. 네, 100% 내 돈으로 진행을 하신 분들은 없으세요. 그러면은 20, 30대들은 결국 정부가 지금 대책을 발표한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같은 아주 저리의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자본 한계의 범위에 제일 비싼 거를 사는 게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앞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모든 부동산 가격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게 정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정렬에 대해서 우리 이쪽 아파트는 수영장도 있고 위치도 좋은 것 같은데 왜 저기는 5억인데 우린 3억이야. 이거 저평가 아니야? 근데 사실은 저평가라는 거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잘 존재하지 않아요. 낮은 가격이 높은 가격을 역전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맞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싸게 자기가 자본 한계 되는 범위에서 사는 거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다른 클래스와 역전해서 자산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멈테크를 해서라도.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 나는 그냥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좀 헝거보다는 좋은 거 원해라고 하면 그냥 가격 나래비 순으로 내 자본 한계 그리고 정부에서 저리로 해주는 거를 근거로 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내가 소득 수준이나 여러 가지 청약 통장을 활용했을 때 정부에서 분양하는 특별 공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기회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나는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130% 이내였는데 지금 140%로 늘려주면 나 청약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공급할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공급 대책들의
땅덩어리가 다 노른자 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도권 내에 있는 곳 중에 정부의 부지를 활용한다는 거. 대표적인 데가 용산 정비창 기지죠. 그런데에 당첨이 되고 정부랑 수익 배분을 나중에 한다 손 치더라도 이미 마진 차익이 상당히 녹아져 있는 주택을 우리가 당첨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조건이 되시면 그거를 지원을 하시되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쵸. 그럴 경우에는 내가 평생 살고 싶은 지역의 가격 나래비 순으로 내 자본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제일 비싼 걸 사라. 예. 아무리 우리가 통박 굴려서 머릿속으로 분석하고 여기가 좋아라고 해도 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가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에 있어서 되게 미루면 안 되고 일단 최대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시기에 좀 땡겨서 빨리라도 하는 게 좋고 이왕이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서 하되 그게 안 될 경우는 뭐 내가 갈 수 있는 그 지역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지역 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지역을 좀 빨리 마련하는 게 네, 그게 가격 기준이라는 거죠. 가격 기준으로 비싼 게 더 좋다. 집을 사야 하는 그런 타임이 있다면 실거주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격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심플해요. 실거주자들이 집을 꼭 구매해야 된다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가격이 나와 있는 사이트에서 똑같이 10억 10억이다. 똑같이 5억 5억이다. 두 개의 입지 차이는 5년이 지나도 비슷하게 형성이 될 거예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5억 기준에서 A도 선택할 수 있고 B도 선택할 수 있으면 내가 실거주하기 편한 지역을 선택하는 게 모범 답안이에요. 어차피 두 개 중에 뭘 하나를 선택해서 극적으로 자산 가치가 벌어지진 않거든요. 결국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은